최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첫 대면이 성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스가 총리가 먼저 악수를 청하자 바흐 위원장이 머뭇거리는 모습이 TV 카메라에 잡힌 것입니다. 이를 알아챈 스가 총리가 순간적으로 손 모양을 고에서 바위로 바꿨고 어정쩡하게 주먹 인사가 성립되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흐 위원장은 경기장을 시찰하면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개월 뒤 이 문을 통해 여러분이 이곳에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땐 진짜 올림픽 경기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어있지만 이미 분위기는 충만하네요. 토마스 바흐가 둘러보는 동안 경기장 밖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도쿄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IOC는 당장 일본에서 나가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마라. IOC 나가라. 올림픽 절대 안 된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회 취소를 주장하며 올림픽에 쓰이는 예산을 코로나19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신규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비상사태가 난 상황입니다. 지난 19일 NHK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전국의 신규 환자 수는 총 2,377명이었습니다. 전날 2,201명을 기록하며 2,000명대 처음 올라선 데 이어 이틀째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누적이 10,000명이 넘죠.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올림픽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도 바흐 위원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도쿄 올림픽이 반드시 개최되고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에게 관람객이 참여할 것을 전제로 다양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흐 위원장은 방일 기간 4일 내내 의료용 고품질 N95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 시민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것 봐, 일본이 위험지대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잖아? 올림픽을 반드시 치르겠다고 하지만 일본 현지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이죠. 사실 현 시점은 도쿄 올림픽 개최 논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흐 위원장이 굳이 왜 일본을 찾았던 걸까요? 일본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일본 방문 전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본 안에 널리 퍼진 올림픽 회의론으로 개최 열기가 전혀 달아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기는커녕 대부분의 시민들은 취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흐 위원장이 방문하기 직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남녀 1,88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도쿄 올림픽을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를 조금 넘었습니다. 취소와 재연기가 60%를 차지했죠. 지금 올림픽 강행 의지를 보이는 건 바흐 위원장과 스가 총리밖에 없습니다. 스가 총리는 내년 7월 23일에 반드시 치르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장에 관람객을 반드시 입장시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감사하다며 화답했죠. 그리고 또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인류는 터널 안에 있지만 올림픽 성화가 그 터널의 끝이 불빛이 될 것이다. 실소를 자아내는 발언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왜 이렇게 올림픽에 집착하는 걸까요? IOC의 재정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IOC의 먹거리는 TV 중계권료와 스폰서 수입입니다. 올림픽을 취소하지 않고 사상 최초로 1년 연기를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게다가 도쿄올림픽이 끝나고 6개월여 뒤인 2022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IOC 최대 후원사인 알리바바 그룹 등 무수의 중국 기업들이 스폰서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불발되면 동계올림픽 개최 여부는 더 불투명해집니다. IOC 입장에서는 중국 스폰서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죠. 거기다 바흐 위원장은 2013년 9월 IOC 위원장이 되었습니다. IOC 위원장의 임기는 8년이고 한 차례 4년 연임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바흐 위원장은 재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올림픽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도쿄올림픽이
무산될 거라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9일 일본의 메이저 언론 아사히 신문 계열의 주간지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개최 중단 방침이 이르면 연내 공식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작가 혼마류는 IOC가 이미 일본 정부 및 대회조직위원회에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다수의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사회 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중단은 논의하지 않는다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혼마는 현재 관전 티켓을 환불 중이라며 올림픽은 100%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습니다.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던 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당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아베 전 총리는 반드시 강행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연기 소리 나돌았죠. 결국 IOC는 1년 연기를 선택했습니다. 올림픽 중단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중단으로 가닥을 잡았을 가능성이 무척 높죠. 혼마는 자신의 주장을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데 개최 중단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특히 그는 IOC가 이미 올림픽 중단 가능성을 일본 측에 알린 상태라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단계에 와 있다. 아사히 신문 기자 출신 언론인 호시 히로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조직위 및 외무성 관계자들이 개최에 소극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여파로 10월 말부터 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실무회의가 원천 중단된 것 같다. 이어서 이렇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IOC와 일본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 관계자들과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이미 취소를 알고 있다.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선 경기 및 이를 위한 연습에 대한 전망도 없다. 아에라는 도쿄올림픽 개최 성사를 위해 미국으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 연기는 지난해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기를 언급한 이후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아베 당시 총리와 트럼프의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스가 현 일본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제부터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이라 기대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도 자국의 코로나19 대책 마련에 벅찬 실정입니다. 올림픽에 신경 쓸 여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에라는 이어서 일본 정부가 올림픽 중단 여부를 결정해 내년 1월쯤이나 이르면 오늘 12월 초순에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중시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 관계자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일본을 방문한 이유는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고 돌아가 유럽의 반응 등도 참고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걸쳐 최종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올림픽 중단 검토 여부와 관련해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위반했다고 단지를 걸었다. 12일 WTO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 협의서를 보면 일본은 WTO에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을 제소하면서 현대중공업과 구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31일 한국 정부의 조선 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WTO 분쟁 해결 절차 상위 양자 협의를 요청했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일본이 한국의 조선업 구조조정과 관련한 WTO 분쟁 해결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번째 제소는 2018년 12월 양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일본은 공식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번에 첫 번째 제소 후 이루어진 조치까지 포함해 다시 제소한 것이다.
지난해 초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지분 약 5,970만 주를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해양 부문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전환주 912만 주와 보통주 610만 주를 받기로 한 것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 산은이 추가로 1조 원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한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선수금 반환 보증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양자협의 요청의 사유로 적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직접적인 금융 제공을 포함해 자국의 조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련의 조치를 했다며 이는 WTO의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조선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등이 지원한 대출, 보증, 보험 등 역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제소에서 새로운 사항을 더해 다시 제소하는 일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흔치 않은 경우다. 이번 제소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7월 국내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6개국에서 본격적으로 기업 결합 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일본의 제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자료를 통해 기업 결합 심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으로 기업 결합을 심사 중인 경쟁당국인 공정추인위원회와는 전혀 별개의 기관이라며 공정추인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 결합건을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이 WTO에 제소한 논리는 한국 정부가 조선업을 부당 지원했다는 것인데 기업 결합에서는 조선사가 없어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두 논리가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다양한 기업 결합 사례가 있을 텐데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에만 새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반드시 저지하고자 하는 한국의 이것.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국의 반도체는 여전히 상승세이고 오히려 일본의 소재 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또한 한국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하자 일본은 국제무역기구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었는데요. 1심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한국은 영락없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가 싶었지만 2심에서 극적으로 한국이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때의 충격이 상당히 컸는지 일본은 최근 한국을 상대로 또다시 WTO 제소를 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전세계 선박 시장의 절반 이상은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대한민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대한민국의 조선업은 최대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또 중국이 저임금 노동력을 앞세워 전 세계의 저가 공세를 퍼부음으로써 한국의 1위 자리를 탈환하였죠.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의 수주를 따내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에서도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선박을 판매했어야 했는데요. 이것이 오랜 기간 이어지며 한국의 조선업계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에서는 국내 조선업이 무너짐과 동시에 수많은 실직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국내 대형 조선사에게 12조 원가량의 금융 지원을 감행하였는데요. 이것을 본 일본에서 갑자기 WTO에 한국을 제소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공정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에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국가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고 일본도 이것에 대해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판세는 점점 한국에게 유리한 형국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해지면서 LNG선이 아닌 선박은 2024년 이후 자국의 항구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요. 세계 1위를 차지하던 중국은 마침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그 신용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으로부터 인도받은 선박에게 엔진이 통째로 꺼지는 셧다운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2018년 6월에는 호주 인근에서 중국산 LNG 운반선 글래드스토너가 고장으로 장시간 멈춰서 있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수리조차 불가능한 지경으로 판정나 결국 대선 처리하였죠. 일련의 사건들은 안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던 중국의 조선업에 큰 타격을 안겨주었는데요. 중국의 선박 회사들은 납기일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고객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등 지극히 중국 중심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중국은 빠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더 이상 저임금 노동력 시대를 유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전처럼 저가 공세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런 상황은 한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한국의 조선업은 암흑기를 거쳤지만 끈질기게 살아남으며 기술력을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차세대의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LNG선을 집중 공략하여 이제부터 그 모든 물량을 독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때마침 201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의 수주량과 가격이 상승하며 한국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발주량의 98%를 차지해냈죠. 일본의 경우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는 수준을 밟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겨우 1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2018년에는 일본의 5대 조선 기업 중 3개 기업이 조선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기술력은 한국에게 밀리고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서 밀리니 어떤 포지션을 취해도 승산이 없는 게임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일본의 조선업이 몰락하자 이미 대규모로 지어져 있는 조선소를 마냥 놀릴 수는 없으니 그것을 선박들을 수리하는 조선소, 수리조선소로 개조하자는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마음을 완전히 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9년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제기한 후쿠시마 관련 WTO 분쟁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처참한 패배를 당한 것인데요.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에서는 말 그대로 쇼크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게다가 이 전쟁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WTO 전패라는 기록을 남겼기에 일본으로서는 양국 간 외교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2018년 보류했던 조선업 관련 제소였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민감한 문제